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외부 피폭에 대한 방사선 방어 원리 중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외부 피폭은 거리와 시간 그리고 차폐, 이 세 가지가 외부 피폭의 방어 원리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시간은, 지금까지 거리 설명했고, 시간은 너무 당연하지만 작업 시간을 줄이면 선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비례하는 걸로, 시간이 절반이 되면, 작업 시간이 절반이 되면 피폭 선량도 절반이 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먼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필요 없는 행동을 줄이고,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 기능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작업 능률을 올려서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결국 작업 시간의 단축은 방사선장 내의 체류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 피폭 선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에 대한 방법으로 고선량률 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개인 경보기를 대해서 일정량 피폭 후 알람이 울리면 작업을 중지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2명, 3명 이상 팀을 만들어서 전체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피폭을 당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사람이 나누어서 작업을 해서 피폭 역시 나누게 하는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부 피폭을 막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차폐인데, 이건 방사선 물질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이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장애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자력 기초력 시간에서 나왔듯이 이 광자 같은 경우에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산란이 되기 때문에, 즉 컴퓨터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향이 꺾어지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서 위로 지나가야 되는 방사선이 꺾이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사람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어긋나는 방사선이 산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오는 현상을 이 축척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폐 물질이 방사선을 감쇄시키는 효과가 축적 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차폐를 하게 되면은 선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굳이 여기서 축적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방사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차폐체를 뒀을 때 얼마만큼 피폭을 당할 것인가를 계산을 하면서 이 두께를 정하는데, 이 정확한 두께 산정을 위해서는 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기초이론에서 이 축적 효과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빌더 팩터, 즉 이 축적 인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빌더 팩터, 즉 축적 효과는 RI일 때, 방사성 동위 원소일 때 사용하는 개념이지 방사선 발생 장치에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차폐 계산은 방사성 동위원소와는 다르게 제시된 경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경험식도 자세히 나눠보면 결국은 거리, 시간, 차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식입니다. 왜 경험식을 사용하냐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감마상수라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즉 방사선 소스가 있을 때 1m 거리에서 선량이 얼마이다 라는 데이터가 명확히 있지만, 이 방사선 발생장치는 관전압, 관전류, 필터 유무, 타겟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된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치 값을 사용 못하고 이 경험식에 의해 제시된 계산식을 사용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게 엑스레이 튜브고 이 앞방향으로 방사선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방사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분, 이 부분을 1차선에 의한 차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튜브에서 누설선과 이 엑스레이를 맞고
튕기는 선, 여기서도 튕기고 여기서 튕기는데 이 산란선을 구별해서 이걸 2차선으로 구별합니다. 즉 1차선과 2차선을 구분해서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도 역시 다른 계산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RI에서 감마 상수가 사용됐듯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방사선의 세기는 가동인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동인자는 만약에 이 감마 상수처럼 1m 앞에서의 조사설령 값이 주어진다면 이 값이 가동인자가 되는 거고, 감마 상수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만약 이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관전류와 사용 시간을 곱해서 가동인자를 결정합니다. 이 관전류의 개념은 이 엑스레이 튜브에 공급되는 전류의 양, 즉 전자의 양이기 때문에 전자가 많이 공급될수록 나오는 방사선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동인자는 전류와 사용 시간에 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를 가속할 때서는 관전압은 이 가속을 세게 시키면 시킬수록, 즉 관전압이 높을수록 이 나오는 그 제동 방사선의 에너지가 변경이 됩니다. 관전압이 만약에 100V라면 100V로 가속을 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제동 방사선의 최고 에너지도 100EV, 100전자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관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방사선의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에 관전압을 기준으로 차폐체의 시가층을 결정합니다. 물론 반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반영하냐면은 그 관전압에 따른 이 차폐체의 시가층이나 반가층을 그래프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게. 아니면은 각 에너지대별로 구별을 지어서 이 테이블로 반가층, 시가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관전압은 이 방사선의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차폐체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전류는 방사선의 양이기 때문에 이 가동인자 결정이 사용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유율이라는 개념, 예를 들면은 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 장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업무 시간에 항상 사람이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존재하니까 이 사용 시간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이렇게 화장실처럼 사람이 가끔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이 가동인자를, 이 사용 시간을 고스란히 적용하는 건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즉 알라라 개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더 낮은 점유도를 적용을 해서 더 많은 방사선이 가더라도 이 점유도의 영향을 받아서 또 괜찮도록 기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점유도가 1인 구역에 방사선 기준이 100이라면은 화장실처럼 사람이 잘 안 오는 곳은 20배, 즉 방사선이 2000까지 오더라도 괜찮다. 왜냐면은 사람이 여기는 항상 있지만 여기는 20분의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있는 시간 피폭량과 여기서 있는 피폭량이 같다 라는 개념으로 달리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이 개념이 점유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은 지금 RI와는 다르게 방사선 발생 장치는 방사선을 쏘는 방향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위로 향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1차선 계산을 하는데 이 방향이 사람을 향해서 직접 쏜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쏘느냐 아니면 돌아가면서 쏘느냐에 따라서 이곳을 사람을 향하는 그 가능성, 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루에 4시간은 여기를 쏘고 4시간 여기를 쏘고 4시간 여기를 쏘고 4시간 여기를 쏜다면은 하루 8시간 방사선을 1이 쏜다라고 1차선을 계산하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가동 시간을 4분의 1로 줄여서 적용을 하는 개념, 그 개념이 바로 가동률입니다.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관심 지점에 얼만큼 많이 향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역시 이건 1차선만 관계가 있습니다. 1차선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2차선은 어느 방향을 쏘더라도 동일하게 산란이 되고 동일하게 누설이 생기기 때문에 2차선은 가동률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가동률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차선의 차폐 두께는 이 방수선의 세기와 이 반가층의 종류 결정, 그리고 차폐체의 두께로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2차선은 누설선과 산란선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를 또 역시 각각 구별해서 계산합니다. 누설선에 대한 차폐 두께가 얼마인지, 산란선에 대한 차폐 두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 값을 비교해 봅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이 헤드 쪽에 가까이 관심 지점이 있다면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누설선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산란선은 영향을 적게 미치게 됩니다. 즉 누설선에 대한 차폐 두께는 두껍게 나오는 반면에 산란선에 대한 차폐 두께는 얇게 나올 겁니다. 반대로 관심 지점이 만약에 이쪽이라면은 누설선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란에 대한 차폐 두께가 얇게 나오고 여기는 그리 가깝기 때문에 더 두껍게 차폐라고 나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두 값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서 시가층보다도 크게 난다면은 그냥 워낙 이게 하나가 두껍기 때문에 큰 값을 선택을 해라. 근데 만약에 이 차이가 시가층보다 작아서 얘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할 때 어떤 조건이냐면은 누설선에서 오는 양과 산란선에서 오는 양이 비슷할 때 이러면은 결국 비슷할수록 이 값의 2배 값, 산란선의 2배 값, 누설선의 2배 값이 이 방사선의 합이 되면은 당연히 이 방사선 양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 오는 두께에다가 2배가 오니까 반가층을 한번 더 더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방사선이 올 경우에는 하나에다가 반가층을 한번 더 더해줘라 라는 개념인 겁니다. 만에 하나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누설선에서 방사선이 100이 오고 산란선에서 100이 온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차폐 두께가 만약에 뭐 10이고 여기에 대한 차폐 두께가 10이다. 그러면은 각각 10과 10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 즉 이 두 개를 더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방사선 차폐는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0만 하더라도 이게 적당히 차폐가 되고 역시 이 여기서 나온 방사선도 적당히 차폐가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이것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전하게 들어오지만 2배가 되면은 양쪽에도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값에 2배가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절반을 줄여줘야 되니까 이 반가층을 더해주는 개념인 겁니다. 2015년 기출입니다. 피폭 선량을 줄이는 효과. 방사능이나 시간을 2분의 1로 줄이면 선량도 2분의 1이 됩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제곱반비례이기 때문에 선량은 4분의 1이 됩니다. 즉 효과가 있는 건 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2013년 기출. 누설선과 산란선이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에서 누설선과 산란선의 두께 차이가 시가층보다 작을 때, 즉 누설선에 대한 차폐 두께와 산란선에 대한 차폐 두께가 비슷할 때 방사선을 쏘는데
누설선에 대한 좌표 두께와 산란선에 대한 좌표 두께가 서로 비슷할 때 어떻게 차폐를 하면 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두꺼운 쪽의 두께에다가 2배가 들어오니까 반가층 더해준다. 더 두꺼운 쪽의 좌표 두께에다가 반가층을 더한다. 4번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피폭에 대한 방어 원리를 고민해봤고, 이제는 내부 피폭에 대한 방어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피폭이란 무엇인가? 방사성 물질이 인체 내부에 섭취나 흡입되어 가지고 침착되었을 때 그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체외로 누설될 때까지 한번 집착된 기관에서 방사선을 꾸준히 피폭되는 것을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즉 방사성 물질이 한번 흡입이 돼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방사성 물질의 자체 반감기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배출 작용으로 없어질 때까지 꾸준히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체 내부에 한번 들어온 방사성 물질은 물리적 반감기뿐만 아니라 체외 배출이라는 방법으로도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반감기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반감기 합을 유효 반감기라고 부르는데, 이 반감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붕괴상수를 더하면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이걸 반감기에 대한 식으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붕괴상수는 붕괴상수 더하기 붕괴상수다 라고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간의 내부로 방사성 물질이 침투하는 방법은 흡입, 섭취, 침투 3가지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코로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오거나 입으로 들어와서 위나 대장에서 소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피부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직접 들어오거나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각각 구별을 하는데, 보통 피부에 의한 침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경로상 이게 있다 라는 것만 하고, 실제 모든 연구는 코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인간 내부로 들어오는 방법과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되는 이 2가지 경로에 한정을 해서 얼만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을 하는 게 내부 피폭의 방법입니다.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을 더 유해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 피폭은 이 알파나 베타선은 인간의 피부가 차단을 했기 때문에 보통 무시를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 알파나 베타선은 한번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위치에서 꾸준하게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더군다나 비전리가 작기 때문에 아까 외부 피폭의 경우는 피부에서 차단한 것과 정반대로 해당 장기가 모든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피폭이기 때문에 위험한 피폭이 오히려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체 내 침착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해서는 거리가 0이 되어서 모든 방사능이 이 기관에 옮기게 되고, 인간의 몸에 한번 들어온 이상 이걸 씻어내는 지음이 불가능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방사선을 막는 차폐도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몸에 얼만큼 들어왔는지 측정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물질들은 인간의 특정 장기에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특정 장기만 집중적으로 피폭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친화력이 어떤 장기로 모이면은 이 장기를 결정 장기라고 부릅니다. 2014년 기출입니다. 물리적 반감기가 주어졌고 60일 동안 그 유효 반감기는 아니지만 10분의 1로 줄어든 전체 유효 반감기 개념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반감기를 물어봤습니다.
계산 방법. 붕괴상수는 붕괴상수 더하기 붕괴상수. 반감기는 붕괴상수와 완전히 바로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반감기에 대한 붕괴상수가 주어져 있고, 유효 반감기에 대한 붕괴상수가 주어져 있고, 이 상황에서 생물학적 반감기에 대한 이 붕괴상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라는 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주어졌고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식을 붕괴상수 람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물리적 반감기 주어진 것 31 붕괴상수로 이 식으로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유효 반감기 60일 동안 10분의 1입니다. 유효 반감기도 역시 람다 붕괴상수로 계산하는데,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는 그 ln2 자연로그 2를 쓰고,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는 자연로그 10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을 적었다면은 여기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붕괴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고요. 이 두 개의 붕괴상수를 알고 있으니까 붕괴상수는 붕괴상수 더하기 붕괴상수다. 이 값을 알고 있고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은 입력하면 대입만 하면은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생물학적 반감기니까 붕괴상수는 반감기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반감기를 물어봤더라도 항상 붕괴상수로 변화를 시켜서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특히 이 유효 반감기에 대한 질문은 항상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2013년 기출 방사능 물질 들어왔고 140일 후에 잔존 방사능, 즉 유효 반감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게 물리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람다는 이 람다 더하기 이 람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반감기를 붕괴상수로 변환시켜가지고 더한 다음에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당연히 풀리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주어진 게, 핵종의 반감기가 30년인데 반해 생물학적 반감기는 70일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700일, 즉 생물학적 반감기가 10번 지나는 700일이 지나도 이 핵종의 반감기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즉 이 핵종의 경우 생물학적 반감기가 주도를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 없는 이 핵종의 물리적 반감기는 무시해버리더라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70일에 비해 30년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물학적 반감기가 유효 반감기와 같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오차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 방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생물학적 반감기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풉니다. 생물학적 반감기 70일은 이렇게 바로 붕괴상수로 변환이 가능하고, 생물학적 붕괴상수는 바로 유효 반감기 똑같은 붕괴상수로 적용이 가능해서 2000이라는 처음 값에 이 값을 직접 대입해서 풀었습니다. 실제로 이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